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한국전쟁 때 흥남철수를 가능케 했던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대한 헌화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2003년 5월 미국을 처음 방문했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53년 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모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대해 개인적 고마움을 표시하는 감성적 행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6월 29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6분의 편으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미국서도 소통 행보, 문 대통령 내치도 외치도 최대 분수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과제가 많다는 얘기죠. 워싱턴에서도 이어지는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소통 행보. 가는 도중에 비행기에서 기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마침 낭기류가 있어가지고 흔들리고 있어서요. 경호 실장이 앉으셔야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잠시 두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해서 특전사 출신의 장기가 벌이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방문했던 장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피난민의 아들로서 장진호 전투 기념비의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부인과의 행보 손잡고 해가지고 지금 다정한 모습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숙소 앞에서 기다리던 교민들과도 손잡고 눈 마주치고 해가지고 역시 소통 행보 얘기하고 있는데 교민과의 소통 행보는 그렇지만은 과연 이런 소통 행보가 트럼프한테 어떤 식으로 먹혀 들어갈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 쪽 얘기인데 이런 난기류 상황에서도 오히려 대통령이 당황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놀랐다 얘기인데요. 환송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임종석 실장이 청와대를 맡고 있죠. 한박 웃음을 웃었는데 대통령님 잘 다녀오세요. 어떤 의미의 한박 웃음이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방문에서 행보를 시작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전반기 초반의 행보에 대한 패널들의 좀 평가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료로 보겠습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들은 장진호 용사들의 놀라운 투혼 덕분에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흥남철수 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G20대에 가게 되면 또 따로 보고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크게 대적을 먹기 위해서 군대 학교를 봐서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악수만 달아보세요. 새 정부는 견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핵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상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중인데 초반 행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김형주 전 의원. 예, 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코리안 퍼스트에서 아메리칸 퍼스트로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에 대통령이 미국 가시면 제일 먼저 한 게 재미 동포 만나는 걸 처음 해요. 보통 그렇죠. 예. 이번에 첫 번째 행보는 우리 문 대통령은 미국 사람을 만난 걸 장진호 용사들을 먼저 만났거든요. 아메리칸 퍼스트. 결국 우리가 한국 대통령이 미국 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미국과 좀 더 돈독한 서로 우위를 나누는 그런 일정이라고 보면 오히려 현재 재미 동포하고의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히려 첫 번째 미국에 감사하는 행보를 먼저 한 것은 굉장히 제대로 된 행보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황장수 소장. 예, 한국에서 지난 한 40일 이상을 그 소통, 탈근이 이런 정제된 기획 행보들이 통했잖아요. 네. 미국의 첫 도착 이벤트도 본인의 정체성과 한미의 혈명, 동맹관계를 상징하는 부분에서 잘 골랐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프로그마티즘, 실용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획이나 이벤트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네. 서로가 어떻게 이 갈등을 접목시키느냐. 지금 갈등이 네 가지잖아요. 미국이 이번에 사드 배치 시기를 사드를 비공식 의제로 다룬다 하지만은 할 겁니다. 언제까지 배치할 거냐.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두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오늘 이제 통상 갈등 문제를 공식화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한미 FTA나 환율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갈 거냐. 세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북핵 접근법, 즉 이 도발 중단, 동결 비핵화 네. 이 부분을 미국이 받아들일 거냐. 더 나아가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고자 하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제안을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 내일 네.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공동 발표문에서 네.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말하지 않은 부분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전파되느냐. 네. 이러기에 달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소통 행보식의 행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후에는 실리적인 관계,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쟁점이 될 거다라고 황정 소장은 이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재경 교수. 네, 굉장히 전반적으로 첫날인데요. 네. 아주 그 바쁜 일정을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데 전체적 행보는 매우 아주 긍정적으로 바람직하게 지금 하고 계신다고 평가합니다. 감성 행보와 실속 행보를 동시에 추진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특히 피란민의 아들, 특히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건 미국에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것을 의미 부여를 하자면 개마고원 그 남서쪽에 있는 장진강, 압록강의 지류인 장진강을 막아서 댐을 만든 그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네. 아마 세계 전사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군이 일반 민간인을 무기까지 버려가면서 배에 실어서 군함에다가 싣고 만 몇천 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님도 거기서 타고 계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장진호 용사의 태어나셨죠. 희생이라는 예, 그런 거죠? 부분은 대단히 미국의 입장, 미국의 감사, 아주 고마움을 표시하는 대단히 감성적인 행보주고 이것은 결국 백악관과 미국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우호적인 신뢰적인 환경을 좀 구축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실속 행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가지고 네. 한국이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구상을 갖고 계시고 또 그걸 네. 풀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안심하고 투자해달라. 이런 부분이 미국 국민과 백악관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 감사 표시를 통한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이고 특히 박미경제단이 네. 128억 불을 향후 5년간 그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사실상 한 거나 같거든요. 공식적으로 네. 발표하겠지만 14조 6천억이죠.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상호 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미국에다 알려줌으로써 네.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노력을 한 행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감성적인 접근 바람직하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실속 외교도 지금 이미 가동이 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네, 김강득 부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미국 방문의 이러한 스타일은 옛날 박근혜 이명박 정권하고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대입이 됩니까? 예, 확실하게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출입 기자로서 또 같이 또 미국 방미에도 같이 가본 적도 있고 그랬는데 네. 항상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회담 전에 회담 오르는 걸 이제 무대에 오른다고 표현한다면 링에 오른다고 표현한다면 링에 오르기 전부터 한 목소리 아닙니까 원래 원래 한 목소리로 내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대에 올라서도 똑같은 목소리로 해서 다시 그걸 재확인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뭐냐면 링 밖에서는 지금 여러 다른 목소리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미묘한 사드를 둘러싼 미묘한 입장차. 네. 그다음에 문정인 특보의 또 이런 다른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미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막상 링에 딱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목소리가 딱 통일이 되면서
또 미국하고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감성적 접근을 통해서 한미 혈맹을 더욱 강조하는 예. 오히려 더 그동안에 뭔가 좀 이견이 있는 것처럼 하다 더 극적으로 더욱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게 과거의 노무현 정부하고도 약간 비슷한 그런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최초로 미국 간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예. 아마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게 정치적으로는 공고한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이게 재확인했다. 이게 의미가 있고요. 저는 이게 이거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네. 우리 전략적 경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좀 전에 이게 이재경 소장도 말했지만 5년간 이게 14조 6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트럼프가 FTA 종료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아마 이런 데서 상당히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정기남 소장.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또 성과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이제 첫날이라서 네. 조금은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워싱턴 싱크탱크 사이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는 좀 뭐 위험하고 한국과 또 미국 사이는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런 시각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방미 나름대로 성과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놓아야 될 것인데 과거 사례를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3월에 갔을 때는 조지 부시가 기자회견장에서 디스맨 네. 이 양반이라고 이제 이렇게 호칭해서도 논란이 됐었고 그랬죠. 예. 또 2003년 5월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지맨으로 취급되기도 했었고 취급됐다. 예. 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콘돌사 라이스 같은 경우는 회고록에서 지독한 반미주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런 진보 정권 11년 만에 첫 방문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한미 동맹의 본질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지금 현안으로 되고 있는 뭐 사드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 또 뭐 한미 FTA 재협상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큰 틀에서 뭔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진정성, 신세리티를 좀 이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진정성 또 신실함 뭐 이런 뜻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관련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저 오프닝에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장진호 전투 기념비 기념사에서 장진호 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은 또 흥남철수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내 삶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었는데요. 비슷한 감성적인 접근을 했던 것이 2003년 5월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53년 전에 미국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나이가 지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했던 이 두 대통령의 이런 감성적인 접근에 대한 첫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패널들의 평가를 좀 듣고자 하고요. 네, 자료를 좀 봅시다. 3년 전 미군이 우리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쯤 혹시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 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통화할 때부터 아주 느낌이 좋았고 그런 면에서 공정점이 있고 서로 잘 통하는 관계가 좀 좋다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악수하느냐라는 것을 세계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중산간에 아주 우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부장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기내 간담회를 서서해서 뭐 보도는 보니까 스탠딩 간담회라고 나왔던데요. 비행기 소음 때문에 직접 뭐 제대로는 좀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막으로 나왔으니까 아시고요. 그 내용, 그런 감성적인 접근에 대한 패널들의 생각, 평가를 좀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황장훈 소장. 예, 저기 흥남철수가요. 세계 전쟁의 철수 작전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하. 덩크레크라고 2차 대전 초반에 이 프랑스 덩크레크에서 철수했을 때 33만 8천 명이 철수해서요. 900척의 배를 동원해서 그건 전부 군인입니다. 예. 근데 이제 흥남철수는 군인 10만 명, 민간인 10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193척의 배가 철수를 했죠. 193척. 193척. 그중에 이제 문 대통령의 부모님이 타셨던
이 메르디스 빅토리호 하나에만 14,000명이 타고 넘어왔습니다. 예. 굉장히 감성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앞에 나왔던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미국에 가기 전에 이 미국의 좀 불편한 이야기나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좀 했죠. 예. 또 한미연합사를 갔습니다. 군복을 입고. 그러고는 또 미국에 가자마자 수용소 이야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도 미국에 가기 전에 사드를 둘러싸고 또 이 문정인 특보 문제라든지 갈등이 많이 부각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를 갖고 마찬가지로 미국이 가장 또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즉 이렇게 미국하고의 어떤 갈등이 유발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미국의 어떤 동맹관계의 근원을 또 칭송하고 감사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의 어떤 대한 평가는 우리 한국의 언론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조야에서 네.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 최종적으로 이번에 이 발표문에서도 저는 이 발표문에서 한미 관계가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말도 안 될 거고 네. 또 갈등이 완전히 부각됐다 이렇게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 기자 이 공동 회견문에서 발표문에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이 자체가 갈등의 소지가 양국 간에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갔다 오셔가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경 교수. 예, 이거는 아마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흥남 철수 작전 성공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날 여기 있지 못했을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핵심이 그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말입니다. 흥남 철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국 전쟁사에서 대단히 의미가 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유엔군 포함 미군이 중심이 된 유엔군이 엄청나게 중공군하고 싸우면서 피난민들을 실어 나르는 지키고 사수한 그런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다른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고 좀 다른 것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출생하는 것과 관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계가. 흥남 철수할 때 빅토리호에 아버님께서 타셨지 않습니까? 공무원 하시다가 피난 내려오면서. 네. 1950년 12월 23일 날 배에 승선하고 25일 날 거제도에 내려오시잖아요. 네. 그 인연으로 그 도움이 결국은 그로부터 2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납니다. 거제도에서. 이런 인연을 굉장히 강조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방미하시기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긴밀하고 가까운 외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리처드 하스가 방한했을 때 문 대통령이 만나서 조언을 구했을 때 리처드 하스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문 대통령의 개인사, 그건 한국 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볼 땐 깊이 받았고 또 실제로 그 인연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신 거지. 나는 다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는 또 경우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경우가 다르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아까 황장근 소장이 이후의 쟁점은 결국 실리적인 관점, 직접적인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쟁점이 될까 했는데 또 하나 주목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서는 뭔가 조금 다른 캐릭터, 다른 스타일 이게 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지금 그게 또 쟁점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미 많은 소개를 했지만은 피난민 아들 출신에다가 인권 변호사 활동 주로 국내에서는 그동안에 최근에 와서는 공식적인 발언을 많이 합니다만은 말하기보다는 경청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 반면에 부동산 재벌 출신의 한때는 방송도 많이 소유를 하고 있었고요. 백악관에서 이미 정상회담을 여러 번 했죠. 30여 차례 했다고 돼 있고요. 특히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얘기가 있고 다른 나라 정상들과의 악수를 하면서 힘자랑하려고 꽉 잡아가지고 안 놓아져가지고 역공을 당하기도 했던 이런 스타일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건데 이미 여러 가지 공식적인 의제가 등장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사드 논의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은 그래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북핵 문제 관련도 아마 언급이 될 겁니다. 아까 이재경 교수가 얘기했지만은 같이 지금 대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인들 같이 참석했는데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 문제가 되겠고요. 이것은 이후에 한미 FTA 관련 문제를 미국에서 먼저 상당히 미국 쪽의 입장에서 좀 불평등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가는 과정 속에서 했던 얘기가 한미 FTA 관련은 미국이 혹시 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춰본다면은 한미 간의 관계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자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아까 흥남 철수 관련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예. 만약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거다. 이거는 이제 이거 한미동맹의 성격 중에 가치동맹. 가치동맹.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예. 이런 이제 의미가 더 강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흥남철수 이 부분 있잖아요. 예. 이건 이게 한미동맹은 혈맹이다. 바로 이게 그 6.25 때 죽은 사람이 33,686명입니다. 미군이. 전체 유엔군 37,000 중에 대부분이 미군이거든요. 예. 33,686명. 이런 이제 그 혈맹을 강조하는 이 한미동맹의 특성 두 가지를 강조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기남 소장. 저도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상징적인 말을 한다면 전 혈맹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혈맹이라는 게 이제 피로써 굳게 맹세하다. 뭐 사전적 의미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이미 혈맹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런 발언으로 보여지고요. 예. 실제 워싱턴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미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혹시 노무현 정부의 시즌2가 되진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고 또 장진호 기념 전투비 뭐 헌어라든지 또 미군의 흥남 철수 또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문 대통령의 가족사를 연결시킴으로써 그런 혈맹의 상징성을 부각하고자 했던 것이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김광덕 부장.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노무현 시즌2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청출어람이라는 거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아하, 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냈는데 그때 거를 뭔가 이어받으면서도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다는 거죠. 서로 감성적으로 접근한다는 데서는 같은데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거라는 거 아까 말할 때도 보니까 약간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감성이지만 좀 자극적 표현이고 좀 약간의 그 구체적인 팩트가 아니라 가상적인 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물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유머적으로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구체적인 팩트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좀 감성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표현하는 건데 그걸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흥남철수가 작전이 없었다면 예. 결국에는 미군이 장진호 전투라는 게 없었다면 흥남철수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없었다면 내가 없었다라는 구체적 팩트를 통해서 한미 혈맹을 강조하는 이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는 한 발 더 나간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흥남철수 기간 동안에 배에 탔을 때 미군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탁 하나씩을 줬다는 기억을 또 들었던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 얘기해가지고 또 주목을 받았죠. 예, 김형주 전 의원. 예, 뭐 대충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거기다 저는 하나 더 나아가서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야, 그때 우리가 참전했던 메르디스 빅토리 작전으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가 함흥으로부터 흥남으로부터 탈출했던 사람의 아들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므로 인해서 미국 정계뿐만 아니라 미국인 전체가 문재인 대통령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주목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므로써 우호적인 네. 여론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인 모습이 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미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갈등의 폭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겠다는 예.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지금 목적 중에 하나가 한미 간의 신뢰 확보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김형주 전 의원 얘기처럼 근접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딱 한마디 들었네요. 보통 이 장진호 전투나 그 흥남 철수를요. 예. 바로 이게 후퇴하는 걸로 철수로 생각하는데 예. 당시에 그 미국의 해병대 그 사령관 사단장요. 예. 올리버 스미스의 말을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라냐면 이게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방향을 바꾸어 공격하는 것이다. 후퇴가 아니고 바로 방향을 바꾸어 공격이다. 예. 이 말을 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옛날에는 장진호 전투가 아주 이게 그 좀 실패한 전투로 평가절하 됐지만 예. 지금은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한 전투로 재평가되고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니까 흥남철수 얘기는 자칫 이제 패퇴하는 걸로만 이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정욱 변호사가 걱정이 돼서 추가 설명까지 해줬군요. 예,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예, 야당의 장 후보자의 방패. 오늘 인사청문회 오늘도 진행이 되고 인사청문회 얘기하는 거죠. 험난했던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는 큰 주제입니다. 인사청문회 전국 3라운드 험난한 청문회.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요. 오늘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송영무 장관 역시 쟁점은 고액 자문료가 쟁점이 됐었고요. 이미 논의가 나왔던 음주운전도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특히 그 고액 자문료가 방위산업 관련된 쪽인데 방위산업 브로커가 나라위에서 일한다는 게 안 된다. 오히려 나라위에서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참해가지고 이번에 빠르면 오늘도 청문 보고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채택은 무산이 된 상태고요. 바른정당 오히려 더 심하게 비판적인 지적을 했죠. 청문회조차 필요 없는 인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의당도 비판적인 지적을 했는데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종대 의원은 개인적으로 청문회 해보니 이만한 적합한 인물이 없다라고 칭찬하는 쪽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청문 과정 한때 사퇴하라고 요구했던 다른 상황에 했던 오늘도 사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요. 바른정당 혹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조작된 것 아니냐라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미 씨 해가지고 남자 이유미 아니냐 이런 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3라운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강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야당 이것을 뭔가 방어하면서 호위해 주려는 여당 전반적인 평가 어제 오늘 진행된 것에 대한 패널들의 평가는 어떤가 듣기로 하고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반 상식선에서 본다면 월 3천만 원의 보수를 받는 그 자문료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계약서 작성도 필요 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의 자문료를 주고 이게 무슨 율촌이라는 법률법인은 무슨 자선 단체도 아니고 말이죠. 네, LIG에서는 제가 잠수함 수출에 기여한 그런 기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로비스트로서 근무한 것은 아니고요. 율촌에서는 대한민국 국가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 지금 후보자님 말씀은 전직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뭐 계약을 따내는데 로비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방산업체들이 해외 수출을 할 때 그걸 도와준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로서 자문을 해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성과가 잠수함 수출하고 이런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후배 장성들이라든지 후배 경험자들이 이런 일을 간다 하면은 저는 적극 권해서 수출이라든지 수입에 또 더 직업 보장을 할 수 있는 이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 이은재 의원 오늘도 사퇴 얘기를 했죠. 혹시 사퇴 관련 얘기 자료가 있나요? 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자꾸만 여기 이 자리에서 막 저기 하려고 그러세요.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와서 이렇게 막 그냥 거짓말 증언하십니까?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예. 1, 2차, 2차 돼서 수익됐다고. 아니 지금 정확히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 표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부적절한 것 시간이 같습니다. 없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과거 표절이 논란이 됐던 공직 후보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네, 자, 이제 앞으로 하실 겁니까? 네, 이제 교문이기 때문에 마침 현 서울시 교육감인 조현 교육감에 대해서 이은재 의원의 강한 공세가 있었고요. 오늘도 역시 교문위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또 이은재 의원, 야당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의원이 강하게 지금 오늘 공격과 비판을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먼저 얘기할래요? 예. 저는 그 평가를 해보면요. 예. 한마디로 이게 평가하면 여당은 약한 방패. 약한 방패. 야당은 이게 무딘 창. 보통 이게 모순할 때는 아주 예리한 창과 견고한 방패가 모순이잖아요. 그 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편을 들더라도 여당이 뭐 전쟁 영웅으로 지켜올린다. 충분 무공훈장 받았지만 그분에게 한 게 뭐 있어요? 저는 이게 뭐 전쟁 영웅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정말 이게 그냥 축 겨울리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이게 저는 약한 방패라 보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무딘창이냐면 대표적으로 김상곤 후보이사 좀 뭔가 이게 논리적이고 철저하게 논문이나 이걸 제대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색깔 논쟁으로 예를 들어 이게 사회주의라는 아니 이렇게 가버리면요 쟁점이 흐려져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둘 다 혹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옆에 이재경 교수 웃고 있는데 워낙 뭐 비슷하게 아니, 썼나요? 왜 똑같이 거의 똑같이 쓴 그래서 거 이번에 아니에요? 안 약하시잖아요. 아 이거 정말 컨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그 여당은 낡은 방패고요. 그 야당은 무딘창으로 찔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거 아마 그 보는 시청자분들 아마 싫어할 것 같아요. 역지사지 한 번씩 해야 돼요. 여당 지금 하고 있는 게 꼭 그 야당 할 때 했던 것처럼 하고 야당 또 여당 했을 때처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청문회 좀 보면서 표창원 그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한 말을 좀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한 말씀만 좀 이게 미국의 아마 오늘 그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 하면서 무슨 사상 검증하는 식으로 이제 아직도 저 낡은 사상 검증 부분에 대해서 아마 표창원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을 좀 예로 듣는 게 있더라고요. 자유국가에서는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들었고요. 사실 이게 1963년에 표창원 의원이 예로 든 거 보면 1963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들은 이제 일체의 메카시즘 타도 청소하기 위한 공동전선에 서 있습니다. 용공, 빨갱이, 상투적 단어로 상대를 학살하고 있다. 이제는 이 메카시즘 청소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야 된다. 신문 광고까지 낸 분이에요. 1963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근데 그게 지금 2017년입니다. 아직도 저기 앉아가지고 지금 사상 검증하고 앉아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입니다. 당장 그 사상 검증하는 그런 행태는 집어치워야 낡은 방패 무딘창에다가 특히 이제 사상 검증을 얘기하고 있는 뭐 야당에 대한 비판을 곁들여줬네요. 황장우 소장. 과거 역사를 이야기해서 하니까 저도 이 과거 세계사를 빗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8년 구정 무렵에 베트남에서 이 베트콩들이 갑자기 막 베트콩이 사이공 도심에 미 대사관 일부까지 점령하고 미군 부대 안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 2주간 전투가 계속됐는데 결국 베트콩 3만 5천 명이 죽고 5,80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랬는데 전투로 보면 완전히 이겼죠, 미군이. 그런데 이 사실들이 미국의 TV로 중계가 되면서 대사관까지 점거당하고 미군 부대 안에서조차도 베트콩이 총 들고 다니는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 국민들이 이 전쟁은 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번에 이기기는 이길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죠. 송영무나 또 더 나아가서 뭐 김상곤, 조대엽 이런 사람을요. 근데 이겨봤자 상처뿐인 승리일 거고 길게 보면 이 정권 입장에서는 전략적 패배가 될 거고요. 야당의 입장은 제발 사퇴하지 말할 겁니다. 오히려? 이래 오래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김광덕 부장. 네, 여야가 바뀌었는데 아주 어색해요, 서로 역할이. 근데 이제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로 비유하자면 일단 의욕이 앞서가지고 무조건 슈팅을 때리고 보자 해서 무조건 슈팅을 날리는데 문전 처리가 아주 미숙해요. 이유 슈팅이 몇 개 없다 이겁니까? 그래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임명을 강행해도 그걸 또 뭐 저지할 수 있는 수단도 많이 못 갖는 것 같고 요즘 우리 한국 축구가 아니라 과거 한국 축구가 좀 그런 게 있었죠. 문전 처리가 미숙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연상시키고 여당 같은 경우는 근데 얼마 전까지 그렇게 공격하다가 이게 굉장히 좀 공격해가면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변호를 그냥 직설적으로 하니까 너무 어색해요. 이게 굉장히 어색한 수비고 그리고 무조건 몸으로 맞고 보자 뭐 이런 약간 느낌을 주는 이런 수비여서 그것도 좀 이상하는데 한 예를 들자면 온갖 논리를 이제 동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송영무 후보자가 3천만 원, 월 3천만 원 고액 자문료 논란이 되니까 월 1억 받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과거에는. 근데 월 1억 받은 경우도 과거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박근혜 정부 초기인가 그렇죠. 그때 물러날 때는 낙마했죠. 2년간 2억을 받았어요. 2년간 2억이요? 2년간 2억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유리한 걸 인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인용하는데 그때는 근데 또 이것만으로 아니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가 위장 전입이 있었는데
송영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위장 전입에다가 지금 음주운전이 아주 격정적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를 비교해서 좀 신중하게 변호를 해야지 예.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색한 논리가 돼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야가 다 지금 현재 좀 과거 서로 역할이 바뀌었는데 예. 그거를 좀 바뀐 역할에 맞게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형주 전 의원. 예, 청문회를 열었는데 안개가 자욱하고 실제로 본인들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청문회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이 지배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말로 여당 입장에서도 나오는 후보들이 아주 자신감을 갖고 방어할 수 있는 후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의혹이 예. 많다 보니까 그냥 제발 좀 청문회만 하자, 이야기 좀 들어달라라고 하는 것에서 멈춘 게 아닌가. 청문위원들 스스로도요, 여당 예. 청문위원들 스스로도 이제 그 신이 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야당은 실제로 핵심적 송곳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료만 많이 제출해라. 모든 걸 다 밝혀보겠다. 다 발가벗겨 놓고 다 축출시키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정말로 청문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데는 좀 못 미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한두 분은 그 청문 후보자들을 평가하게 됐지만은 대체로 청문회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들이 많군요. 정기남 소장. 기본적으로 그 물건을 살 때 좌판으로 따지면 예. 이 좌판에 좀 제대로 된 물건을 놔둬야 아하.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더 관심도 갖고 또 이게 비교도 할 텐데 아마 청문회 국민들에게 별로 인기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특히 여당의 경우에 좀 지나치게 임명 강행을 위한 하나의 청문회를 절차로 좀 치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좀 느낌이 들고요. 그게 예. 이제 좀 전에 다른 여러 패널 분들께서는 이제 무딘, 방패, 뭐 낡은 방패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방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점은 국방개혁의 적임자는 아닌 것 같다. 특히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적임자가 아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공세도 역시 이념 공세 4.3 검증으로는 저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정말 예를 들면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어떤 27년간 어떻든 간에 이 학자로서 교수로서 정말 교육부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어떤 이런 것들을 연마해 왔는지 네. 또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청문을 해야지 이념 공세 4.3 검증으로는 저는 오히려 그 후보자의 어떤 진면목 또는 그 후보자가 진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될 부분들을 예. 감추게 되는 그런 좀 우를 범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청문회를 마쳤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군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방문 중인데 돌아와셔서 임명장을 아마 주게 되겠죠. 다른 뭐 중간에 과도기적인 다른 뭐 절차가 있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면은 일단 채택은 됐기 때문에 임명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예, 어설픈 제보 조작 녹음 아시겠죠?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 씨 관련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검증도 없이 대대적으로 폭로한 국민의당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여기 보니까 오늘 판넬에 그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죠. 대화를 지금 이렇게 오늘 판넬을 만들었는데요. 이유미, 이준서 대화본이 안 들킬 줄 알았던 조작 범행 퀘스천 마크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유미 씨는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한다고 했겠죠. 그러면서 제가 안철수 후보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잘 되면 저를 좀 잘 챙겨주시고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 걱정 마. 확실히 약속받고 진행할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미 씨 뭐 전략상으로 이걸 잘 퍼나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요. 이것도 뭐 캡처 방법까지 이준서 씨하고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그동안에 뉴스 프로그램까지 이제 가짜 인터뷰를 진행한 것 여기까지 논의가 나왔는데 그거는 좀 무리다 해서 뭐 이메일로 주고받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뭐 나와서 복잡하게 됐는데 이유미 씨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 출국 금지가 됐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 피자로 전환돼 가지고 지금 소환이 임박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생이 동원돼서 목소리 변조해 가지고 녹음했던 이유미 씨의 남자 동생 지금 소환 조사 좀 대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후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했던 이용주 의원 오늘 지금 어제 오늘 하는 얘기가 공개 전에는 듣지도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발표에서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왜 그런 식의 발표를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 자료 화면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당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 입수 과정에 대해서는 기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항상 그 정보원 차원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문준용 씨 직접, 문준용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증언입니다. 가짜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분은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저희들이 확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 문준용이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워서 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추진단의 단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당시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발표 이전에도 발표 이후에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양일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는 이유미는 그러한 제보 내용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알린 바 없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제보의 조작 과정에 대해서도 혼자 선진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출처는 알 수는 없으나 여러 언론에서 현재 이유미가 제보의 조작을 당에 지시하였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혀줍니다. 녹음은 이 자료에 보면 5월 3일자에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4일 날은 제가 서울에 없고 여수의 지역구에 내려가는 관계로 저희 공명추진당의 김인원 부단장, 김동 부단장의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내려가고 저는 발표 당일에도 서울에 없던 상태였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5월 3일자로 녹음이 된 걸로 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 전후 맥락은 나중에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와서는 공개 전에는 듣지도 못했다는 얘기인데 아까 전에 인터뷰에 나왔듯이 5월 8일 날 선거 하루 전날이죠. 당시의 인터뷰에서는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런 어떤 취지의 발언이었을까 아니면은 왜 그런 식의 발언을 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정기남 소장. 이게 실제 사실이라면 당의 공신력과 어떻게 보면 존폐가 걸린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또 국기문란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행위로도 지금 커질 수 있는데 아마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대선을 앞둔 4일 전에 이걸 이른바 철저한 검증 없이 이게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혹을 증폭시켰던 건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방의 추억이죠. 이 한방이면 뭔가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 없는 태도. 거기에서 시작됐다고 보고요. 지르고 본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은 부실은 당연히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례로 지금 이영주 그 당시에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인데 최근에 2번 기자회견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그 당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4일째 오늘 이유미 씨가 아마 구속 영장이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만 예상됩니다만 늦지 않게 저는 내일이라도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정적 무한 책임을 밝히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복수의 제보라 확인했다. 이 자체가 허위 사실을 봐요. 왜냐하면 이게 복수의 제보라는 거는 동료성 중에 복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분이 말하는 복수의 제보는 김성호, 김인원 부단장한테 확인했다. 나는 보질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는 허위 사실 유포예요. 복수를 확인했다는 자체가. 그다음에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이분이 이용조 의원이 청문회할 때 조윤선 장관 보고 뭐랬어요? 블랙리스트 존재 알았냐 몰랐냐? 알았냐 몰랐냐? 17번을 물었어요. 네. 예스 노로. 저도 이게 이용조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네. 정말 이게 조작 사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스 노로 말해주세요. 이걸 이게 17번 하고 싶은데 시간상 제가 생략하고 그냥 17번 적어놨습니다. 네, 이재경 교수. 저는 사실 그 이용준을 상당히 그 좋게 평가를 하고 봐왔어요. 청문회에서 활약도 그렇고 각종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자기 당에 대한 또 아니면 뭐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근데 저 완전히 실망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저를 실망시키네요. 결과적으로 이게 공명선거 추진단이 아니고 결과를 놓고 보면 제보 조작 선거 추진단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자기 말에 스스로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까 화면을 통해서도 이미 얘기 나왔지만 5월 5일 날 이걸 아마 이제 녹취를 공개하는데 5월 8일 날 본인은 CBS 인터뷰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받았다고. 그리고 5월 5일 날은 공개되기 전에는 자기는 못 봤다. 못 봤다고 하면 이건 사실은 직무유기죠.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이. 뭐 자기는 바빠서 내려가서 했다고 하더라도 부단장 시켜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몰랐다? 더군다나 그 검사고 아마 나라 전체를 뒤흔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를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들이 기자회견하고 발표하는데 그걸 사전에 자기가 검증을 안 했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용주 의원님? 네. 제발 제가 볼 때는 이용주 의원 지금부터라도 더 무슨 해명하고 그 무슨 이유미 단독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이 라인과 이 부분을 발표했던 이 부분이 사실을 사전에 조작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포함해서 전반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확대할 거로 보는데 네. 수사 대상입니다. 일단 뭐 참고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 제가 볼 때는 자중하고 기다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광덕 부장. 이용주 의원은 복수의 제보를 저렇게 그때 이야기한 거는 분명히 거짓 발표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밝혀보면은 자기가 복수의 제보자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려면 복수의 제보라고 하는 건 당 관계자 두 사람이 말했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유미 씨와 그 동생을 둘을 뜻하는 것도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당연히 복수의 제보라고 하면 파슨 스쿨, 디자인 스쿨, 거기를 최소한 다녔던 두 사람이라야 복수의 제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복수의 제보라고 얼렁뚱땅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지금 보면 거짓 발표로 확인됐으니까 이용주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어떤 책임이 있는지는 지금 검찰 조사를 제가 보기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뭐 잘못했다고 이런 게 거의 없는데 지금 거의 아까 이유미 단독 범행이다 꼬리 자르기에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다른 입장에서 이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화면에 보니까 그 이유미 씨 동생이 지금 조사받고 나가는 장면인데 기자들을 피해서 지금 서둘러서 나가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잡힌 것 같습니다. 예, 황장수 소장. 근데 보통 일반 시청자들은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저때 한 5월 5일 시점에서 예. 뭐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번 대선은 문재인 후보가 거의 99% 된다. 이런 상황인데 왜 저렇게 무지하게 증거를 만들어내어서 공격을 하려 했을까? 이거는 이제 정치 해본 사람 아는데요. 예. 선거에서 내일 지금 누가 봐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다 진다고 해도 자기는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무망한 희망에 매달려요. 예. 그러면서 이겼을 때는 나는 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겼을 때 내가 뭔 자리를 차지하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내가 공을 세워서 이기면 한 자리 하는 부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 지배한 것은 가장 이 판을 흔들었던 부분은 가족, 자녀 부분과 관련된 쌍방의 폭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체 판을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4월 12일쯤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거의 따라잡아서 일부에서는 앞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억도 또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이제 이유미나 이준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요. 근데 저는 저때 많은 사람들이 저 부분을 통할 것 같으면 다 자기 거라고
활용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치의 본질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또 성공하면 내공이고 네. 실패하면 니 탓이고 이건데 지금 실패했으니까 실패해서 처절하게 대가를 치러야 될 때니까 전부 꼬리를 자르고 제일 말단한테 전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이요 정치판에 와가지고 뭐 폭로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거 성공해도 청년들한테 안 돌아갑니다. 네. 화면 또 추가 자료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 자체로 이준서가 이유미 조작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카톡 내용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5일 발표하기 이전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준서와 이유미는 이 제보 조작에 대해서 공모한 건 아니다. 이준서가 여전히 모르고 있던 것이 맞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 사전에 발표 전에 했다 하더라도 공개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들었더라도 다시 뭐 공개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네요. 네, 김명주 전 의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새 정당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바른정당을 만들 때 김무성 대표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새누리당으로부터 가장 핵심적인 좋은 당직자를 데리고 간 겁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왜 문제가 됐냐면 사실은 이 얘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재천 의원이 초기에 국민의당을 만들 때 네.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인 당직자 한 10명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어떤 안철수 측근에서 새로운 당직자 뽑겠다, 못 받겠다. 그 부분이 어쩌면 사실은 김수민, 박선숙 사건 물론 무죄가 됐습니다만은 당에 선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당직자들의 어떤 판단, 식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새 정치가 정말로 이용주 의원이 개인적인 무슨 검사 출신 뭐 탁월할지 모르지만 지금 아마 정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이런 판단 분명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당 조직 자체도 어설프고 엉성했다. 또 뭐 그런 게 결국은 이런 파장을 낳지 않느냐라는 이제 김형주 전 의원의 해석입니다. 오늘 김관영 당의 진상조사단장이 발표를 하면서 5월 1일에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이 박지원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에게 그 제보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 측은 그거 확인한 바가 없다.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 또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는 당시 과연 어떤 수준의 어떤 내용을 인지했나 안 했나 어떻게 지금 추론하신가라는 추론하고 있나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자료 더 주시죠. 이준서 씨가 박지원 전 대표에게 5월 1일에 바이버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조언을 구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진상조사단장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박지원 전 대표로부터 오후 3시경에 자진 조사를 이 부분에 관해서 받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 전 대표를 만나서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은 최소한 보고나 내용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저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해서 우리 당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잘못도 철저히 규명돼가지고 관계자가 보고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지시를 한 사람이 있거나 또는 가담을 했다고 하면 그대로 정확하게 처벌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따라서 저는 특검을 제안합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시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 당시 후보, 또 당의 대표 역할을 했던 당시 상임선대위원장 박지원 의원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과연 인지를 했나라는 질문입니다. 이재경 교수. 저는 기본적으로 엄정하게 아마 조사가 진행되니까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 조작 사실 자체를 알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친 분인데 저 정도 미심적인 부분을 본인이 확인했다면 저분 같은 정도의 역량이면 검증을 요구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미루어 짐작합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지했다면. 그러니까 확인을 요구했을 개연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요. 아하.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당에 상당히 많은 그 분들이 네.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고 모시고 또 그 과정에서 핍박받아 오면서 얼마나 군사 독재 정권의 안기부에서는 할 만한 정치 공작에 희생을 당했습니까? 네. 근데 절대 나는 이분 기본적으로 그거는 아마 저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아마 알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저는 이제 일단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 선대위 지도부의 상임 선대위원장이신데 폭로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엄청난 폭로를 하는데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지도부의 회의에 보고를 안 하고 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그 대표 때 아마 최고위원을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아마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서 한번 보냈을 테고요. 보냈다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걸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박지원 전 대표 지금 안 했다고 하니까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분명한 것은 박지원 전 대표는 저는 특검을 해가지고 문준용 씨 문제도 같이 수사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 정서가 납득을 못해요.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이걸 엄청난 그 조작 파문이 일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하고 밝히는 데 협력하고 그래서 아마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 처신을 하고 움직이고 뭐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이죠. 아까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 인용한 된 특검이라는 단어를 다시 쓰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국민의당 쪽에서도 특검에 대한 소리는 사실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정기남 소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 주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잔꾀죠. 물타기로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동의를 좀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래서 저는 당에서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아마 그 특검 주장은 다시 제기되지 않는 걸로 그 정리된 것으로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좀 규명될 필요가 있겠다. 자, 이를테면 좀 전에 지금 문제로 나오고 있는 사전에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 후보가 보고를 받았느냐 인지했느냐 여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 또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그 이용주 의원이 계속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그 이유미의 그 개인 단독 범행으로 이걸 주장하는 쪽에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용주 의원도 공명선거 추진단의 단장이라는 정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말을 줄이는 게 좋다. 지금 시점은. 오히려 지금 국민들에게 비치는 모습은 당시에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선대위 총 지도부들이 석고대자는 심정으로 삼보 일배라도 하겠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될 국면에 계속 어떤 정치적 책임에서 또 모면하려고 하는 그렇게 비치는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기에 저는 굉장히 좀 지탄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뭐 얘기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엄정한 수사, 다른 차원에서는 당의 지도부급 인사들은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강한 자성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저도 생각입니다. 황정 소장. 상식적으로 정치판의 행태를 보면 이유미 입장에서는 저런 어떤 폭로를 위험을 다소 감수하고 하는데 저 부분에 저 당의 핵심들한테 별도의 라인으로라도 좀 이 체계로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겠죠. 근데 참 안철수 지금 전 대표 입장이 딱하게 됐는데요. 제가 안철수 그 전 대표의 이 새 정치에 대해서 이 형이상학적인 부분에 좀 탐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새 정치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과연 옛날 사람들로 새 정치가 가능하겠냐는데 그래서 이 벤처판에 제자고 무슨 후배 벤처 기업인이고 이런 사람들 때려놨는데 그 사람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새 정치가 지금 나라 간에 이렇게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생각하고 있을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책임을 이렇게 벗어날 수 없죠. 박지원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 감각이 빠르기로 소문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선 때는 문모닝 매일 아침에마다 이런 공격을 하면서 이 회의를 시작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네, 초반에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했죠. 땡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동시 특검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물을 타서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어떤 감각을 또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나타나는 며칠 문제로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좀 흘러서 정리돼 가야 될 문제다. 그리고 아마 안철수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흐름이 조금 바뀔 수 있다고 안철수 보세요? 전 대표는 여기서 절대로 정계 은퇴한다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도요. 여기서 자성한다, 반성한다 이렇게도 안 할 거예요. 뭐 형식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건 아마 시간을 끌고 가면서 다른 외부적인 상황 하에서 희석되기를 바랄 거다. 왜냐하면 이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총선 직후에 국민의당에 김수민 의원과 둘러싼 당 그 자금 처음에 맞을 때는 정신 없었죠. 그런데 시간 좀 끌고 가니까 이 단계적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서정 변호사. 저는 이게 일단 법적하고 정치를 나눠보면요. 현재까지 법적으로 이 공모의 증거는 안 보입니다. 두 분 다. 현재까지 공모의 증거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항상 그 책임윤리와 그 심정윤리에서 보면 정치의 책임은 동기가 아니고 항상 결과로 책임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 거는 물론 동기는 선의일 수가 있어요. 왜 검증해가지고 제2의 문유라, 제2의 정유라를 만들는데 근데 그 결과만 보면 최악의 네거티브, 바로 이게 제2의 김대엽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보기에 아무리 동기는 몰랐다 하더라도 결과가 이게 최악의 네거티브 되면 결과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적으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 예, 이게 조작된 사실을 뭐 두 분 다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박 전 대표는 사실은 3월 달에 갑자기 그 뭐라자면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하다가 5월쯤 되면 서서히 문 후보하고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의 전송이 왔다 하더라도 저런 걸 가지고 막판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인지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아하. 이런 것 자체에 내가 개입하고 싶지 않겠다. 예. 이게 막판 판을 말하자면 뒤집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예. 위험하다고 봤을 것이고 이번에 사실은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은 뭐 말하자면 분당의 어떤 역술인이 안철수 이번에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도 안철수 캠프에서 굉장히 체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본인도 끝까지 말하자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팩트다, 조작이다의 판단을 떠나서 네. 혹시나 그것이 막판 뒤집기가 될 수 있나요? 왜냐하면 그분이 역술인이 표현한 게 하루 전날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걸 조작과 연관시켜서 보기보다는 혹시나라는 생각으로 지켜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박지원 당시에 상임선대위원장은 역술인의 판단하고 다르게 대세를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인지했다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인지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아까 이재경 교수는 혹시 이거에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이 인지했다면은 그동안의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봤을 때 분명히 검증을 요구했을 사람이다. 라고까지 좀 약간 다른 해석을 해주시네요. 아니, 철저하게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김영주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박지원 전 대표는 정치판의 산전수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전에 본인이 아마 저 문자를 같은 거가 이준서 최고한테서 온 걸 알았다면 봤다면 그냥 안 뒀을 거예요. 아마 확인했을 것이고 그리고 대세가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뭐 그런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의 피해자의 최대 피해자를 옆에서 모시면서 본인도 피해를 본 사람인데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네, 김만도 부장. 저도 간단히 말을 해야죠. 그래도 그 안철수 전 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는 일단 그 제보가 조작됐다는 것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뭐 그건 당연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게 위험스러운 것을. 예. 아까 지금 우리 김 의원님이 정확히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박지원 전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 촉각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결정적 근거가 있는 제보는 아닐 것이다라는 건 감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발을 안 담그는 게 낫겠구나. 또 그렇다고 야 그거 확인해보자. 그럼 공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발을 살짝 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감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는 뭔가 좀 하나라도 뭐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면서도 근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진전이 없지? 왜 제보자가 안 나타나지? 그러면서 그러나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뭐 다양한 뭐 이렇게 뭐 해석들이 가는 데서 뭐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되는 말 같습니다. 아까 판넬에 보면은요, 이유미 씨하고 이준석 최고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잘 되면 저를 잘 챙겨주시고요 라는 얘기도 있었고, 확실히 약속받게 진행할게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기에는 또 무슨 내용이 들었냐면은요, 상대적으로 당시 민주당 캠프 쪽에서 고소고발 조치를 하니까 더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가 나왔을 때 저를 잘 챙겨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잘 되면은 챙겨달라, 또 확실히 약속받고 진행할게, 이런 대화의 의미는 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 자료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세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셨습니까?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진짜 일산 지시가 없으셨던 거 맞나요? 한 말씀 하시죠. 왜 전화했습니까? 저 마지막이신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 배들 빨리 들어가세요. 일단 뭐 이용주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 사무실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용주 씨의 진술 내용 등에 대해서 부적절한 방식의 정보 공유는 있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접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님께한테. 근데 뭐 따로 말씀을 하시거나 정보 공유를 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용주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범인지 그거를 어떻게 따로 검증을 해보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신 겁니까? 예, 뭐 제가 이렇게 요청하면 다 피드백이 왔으니까 물어보겠다. 검증 과정이라는 건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비교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나요? 그렇죠. 물어보고 이름만 알고 그냥 이유미 씨가 이제 건네준 기록만 확인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당 차원에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작업을 좀 해보겠다 뭐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이게 얘기를 했었나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대선에 더 가까웠고 시간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신뢰를 다 가졌었고 와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있지? 내용 보셔서 아시잖아요. 가족 얘기 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친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네, 이유미 씨, 이준서에 주고받은 내용에 관한 의미는 주문이었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잘 되면 챙겨달라. 또 확실히 약속받고 진행할게. 이런 대화 내용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김광덕 부장? 예. 일단 쉽게 말하면 일장춘몽이죠. 일장춘몽인데 두 사람이 선거에서 뭐 한판 이렇게 뭐 뒤집기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기여하면 뭔가 큰 뭐 자리라든가 이익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데 일장춘몽이냐 꿈으로 끝나버리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데 이거는 새 정치의 깃발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치 오염하는데 앞장서게 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진짜 젊은이들이 정치에 괜히 자기가 뭐 역할한다고 분명한 사명감이 없이 이렇게 잘못 뛰어들어가지고 저는 일탈 행위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썼네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은 흑심을 가졌고 또 특히 이제 그 유미 씨는 여수에서 출마도 했고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책도 썼고 그 자체가 뭐였겠습니까? 명예 금배지를 달고 말하자면 최고위원조차도 결과적으로 이것이 잘 돼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난 청와대 간다. 힘을 가질 것이다. 뭐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흑심이 생기니까 이렇게 카이스트를 나온 똑똑한 사람들도 음성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가 다 자기의 어떤 근거로 나중에 말하자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이 된다는 것조차도 아주 단순한 사실조차도 광고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네요. 네, 황장수 소장. 둘 다 지금 서로한테 뻥을 쳤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실제 제보를 받은 것도 아니면서 조작했으면서 그것이 마치 지속적으로 이 라인을 잡고 제보를 관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한 사람은 또 위의 이야기에서 확실히 약속하게 진행할 게 했는데 위의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면 이번에 또 줄줄이 분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채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아마 위에도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30대인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한 건을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 그 건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배경에 보면요. 저런 강큰 일을 갖다가 어떻게 했을까 심리적으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요. 제가 볼 때 대선에 이기면 역대 모든 대선 때마다 그랬습니다. 온갖 폭로들 심지어 거짓 폭로들이 난무하기도 했는데 이기고 나면요. 이긴 쪽이 다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사실은 다 덮어지고 진실도 묻혀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저질렀던 범죄도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승리하면 언론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아요. 그다음부터 입 딱 다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에서 저 철없는 젊은 30대들이 지금 정확하게 현실을 읽고 잘못 판단해서 일을 저지른 거죠. 네. 정기남 소장. 저 자료하면 재밌는데요. 그 본인이 아마 저것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 무대에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는 그 이유미 씨의 어떤 스토커적 어떤 그 성격 그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 화면 얘기하는 건가요? 네, 저 화면인데 전부터 2012년부터 저 이유미 씨는 거의 안철수 후보의 스토커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친구이긴 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 개인의 일탈과 어떤 뭐 단독 범행이냐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갈 사안은 아니다, 이번 성격이. 저는 기본적으로 왜 저런 젊은 친구들을 정치권에 끌어들였냐는 겁니다. 이를테면 철부지들의 완전히 불장난인데 이 정당 문화가 이번 차제에 나는 굉장히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여야를 막론하고 젊은층 여성들을 공략하겠다고 30대의 젊은 사람들을 비대위원 최고위원으로 영입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정당 생활 또는 뭐 조직 생활 사회 경험이 굉장히 일천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또 정당의 어떤 뭐랄까 키를 맡기는 듯한 태도는 차제에 정말 여야 막론해서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됐다. 저는 좀 약간은 제도적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치적인 충원 자체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인데 이정희 교수 어떻습니까? 공감되는 부분과 동시에 한 부분들은 제가 약간 좀 우리 너무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뭐 철없는 30대 철부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정치하겠다고 후보까지 도전했던 사람이 있고요. 6년 전부터 한 사람인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 일이 불러올 파장을 모르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안 봐졌어요. 자칫 잘못하면 저 철없는 뭐 철부지 30대에 이 정치판에 잘못 들어갔고 불장난을 해가지고 일을 저질렀다? 저는 이렇게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이 확실히 약속을 하고 받고 진행할게라고 했어요. 이준서는 최고위원도 했어요. 비대위원도 했습니다. 최고 지도부에 몸담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약속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저 약속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미가 바보가 아닙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 말의 의미를 저는 구체 저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위선이 있다는 걸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약속 받고라는 말이. 약속을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최고위원까지 한 본인이. 그러니까 책임질 일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탕주의도 물론 들어있지만 저 상황은 저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저기 파괴력이 있을 건가를 이미 알기 때문에 저 짓을 한 거예요. 4월 27일 날 만나가지고 모의를 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더 괘씸한 건요. 국민의당이 어떻게 그 일베라고 하는 거기 저 커뮤니티에다가 글 올릴 생각을 저 친구들이 서슴없이 하고 대화를 주고받아요. 나는 그런 인식이 저 문제를 오히려 삼는다면 저들의 저런 너무도 국민의당과의 노선과도 맞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글을 올리겠다고 주고받는 저런 내용이 웃기고요. 저는 저 약속을 해달라, 보호해달라. 그럼 확실히 약속을 받고 하겠다. 이 두 사람은 안철수 전 후보가 데리고 오고 영입 1호입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제자예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명선거 추진단이 왜 이런 허술한 2분 40초짜리를 보고 듣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대규모로 녹취록을 음성 변조해서 공개했느냐. 뭔가 어딘가
이 말을 믿을 만한 백그라운드와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검증 부실하게 했다. 그러니까 저는 검증 부실의 원인을 파고 조사를 해본다면 답이 나올 거다. 아까 뭐 충원 경로 관련해서는 모든 30대를 일반화시켰다기보다는 좀 충원 경로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을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아마 절충해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말풀이만 해보면요. 이유미 씨가 잘 되면 챙겨달라. 이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대선에 승리하면 한 자리 달라. 이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고소를 당했잖아요. 바로 이게 승리하면 수사도 좀 무마해달라. 켜해달라. 이런 이제 의미로 두 가지 말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준서 씨가 확실히 약속받게 진행할게. 요거는 이제 최소한 제가 보기에 공모의 증거는 안 되지만 최소한 이게 그 범행의 어떤 동기를 유발시킨 이런 데 책임은 있고요. 또 이게 그 위선, 약속을 받는 것도 위선을 받잖아요. 따라서 이게 위선과 공모는 몰라도 최소한 이게 폭로에 대해서 위선과 상의를 한 이런 이제 유력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윗선과 상의한 그 말이죠? 예. 왜냐하면 이 위선이라야 약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 보입니다. 밑에 시옷이 발음이 좀 약했네요. 예, 약해서 위선, 거짓하고 상의했던 것처럼 언뜻 들려가지고요. 예,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예. 이 와중에 입장 발표 타이밍 보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 물음표인데요.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안철수 새정치 앞세우더니 이제는 안철수 당 탈피하자. 이거 안철수 당 탈피보다는 그 책임이 관한 지금 왜 안 지고 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배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녹취록 관련 거짓 녹취록, 조작 녹취록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배가 뚫려 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난파선이 돼가는 심정입니다. 아직까지 답을 안 주고 있는 침묵하고 있는 안철수 당시 후보.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니까 김태일 교수 얼굴이네요. 현재 국민의당의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쨌든 간에 당시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책임은 져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조직적인 개입이 드러나면은 당은 해체해야 된다라고 현 비대위원장인 박찬원 얘기하고 있고요. 특검 논란이 나왔을 때 황교안 의원 특검 주장 강하게 비판했었죠. 이런 지금 상황에서 특검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아까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당 내부의 상황들 복수의 제보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또 그 당시 지방에서 못 봤다는 얘기고요. 또 최근에 바로 아까 차 변호사 나왔죠. 이유미 씨의 지금 이제 피의자가 됐는데 변호인은 이용자하고 통화했다고 했지만은 정보 공유는 안 했다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를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당의 과연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스러울 건데 우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타이밍 이 시점까지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 패널들의 평가를 듣고자 합니다. 자료 보여주시죠. 저는 창업주입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창업주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창업했습니다. 통합의 적임자 누굽니까? 미래의 적임자 누굽니까? 할 수 있습니까? 진하겠습니다. 권력 이용해서 자식에게 취업 특혜, 입학 특혜 주는 상속자 나라 끝장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속자들에게 못 이기는 이런 불공정한 세상 저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3대 비리 연루된 자, 3대 비리 연루된 자, 절대 다음 정부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발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상당히 뭐 모든 일을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지켜보자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혹은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지금 확인된 사실들을 가지고라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응답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당시는 대선 국면이었었기 때문에 대선에서는 후보가 정치적으로는 최고 이제 책임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침묵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 타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인가? 예, 김영주 전 의원. 예, 뭐 새로운 정치가 아니고 패배를 대하는 새로운 대응 방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해서 다음에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오직 그 길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생각이 들어요. 예. 오히려 과거에 뭐 대선에 실패하신 분은 그래도 한 1, 2년 정도는 국내에 떨어져 있거나 어디에 뭐 숨어 있더라도 내리속에 빠져 있는데 선거에 떨어지자마자 또 자기 어떤 지지 팬덤 모임을 만들 그런 행보를 하시고 지금 현재 당의 자기가 창업주라고 얘기하면서도 당이 가장 큰 어려운 위기에 모여 있을 때 앞장서서 오히려 그게 내 탓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리더로서의 책임지는 모습일 텐데 정말 창업주답지 않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 머릿속에는 그냥 어쨌든 새로운 당을 또 만들어서 다음에 또 나가면 되지 이런 뭐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지막은 아쉽습니다. 그냥 넘겨짚은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김광덕 부장. 안철수 전 후보가 입장 표명 안 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정계 은퇴는 현재 절대 생각이 없다. 예,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기 침묵에 대해서 당내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내 지수가 그 정도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창업주로서 즉각 어떤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검찰 조사나 당내 조사를 일단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힌 뒤에 하는 게 좋겠다고 일괄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일단 분명하게 참여하는 사과를 발표하고 또 발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이라도 발표하고 또 필요한 더 추가로 발표하는 과정을 겪어야 할 것 같다. 황장수 소장. 저래서요, 과거에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외유를 떠났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긴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항시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계 은퇴를 한다거나 꼭 은퇴한다 안 하더라도 그래 할 듯 이야기하면서 갔다가 한 1년이나 2년 지나서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감이 없어서 지금 저러는데요. 그런데 정상적인 정당의 유력 대선 후보 같으면 자신의 어떤 주변에 충성심 있는 정파를 두고 옛날 방식입니다.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총대를 매는 사람이 나왔거나 확실하게 꼬리를 자르거나 안 그러면 강공으로 가자거나 이런 방향이 정리가 될 건데요. 예. 지금 저 당 내부에서 보면 안철수 이 후보가 이참에 그냥 정계를 은퇴라는 이야기가 당내 거부감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칼자루를 진 쪽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원하는 거는 정계 은퇴일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본인이요.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정치에 자질이 있는가? 정말 내가 이 정치를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요. 정말 이분 중대 결심을 해야 될 시점이라 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한마디로 그냥 만시지탄이다. 왜냐하면 이게 선진실을 규명한 다음에 후 사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상 규명하는데 몇 달 걸립니다. 그럼 이게 몇 달간 사과 안 할 겁니까? 저는 이게 바로 선사과 후 진실 규명. 일단 이게 먼저 사과하고 또 이게 진실 규명 때문에 또 그때 또 사과하고 이게 지금도 저는 만시지탄을 봐요. 네, 김광덕 부장하고 똑같은 뭐 생각이시네요. 이재경 교수. 예, 이 국면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건 정확히 제가 정리해보면 두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한 가지는 조작을 했다. 두 번째는 이걸 이용해서 4일 동안 대대적 정치 공세를 벌였다. 국민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피곤하게 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사실이죠. 이 팩트 하나만 가지고도 당시에 후보였던 사람이 정치적 무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저 참모들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즉시 나왔을 때 바로 사과하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정치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저기 자꾸 이제 계산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머릿속에서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하면 정계 은퇴를 안 해볼까?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꼼수를 두면요. 국민들이 그냥 안 둡니다. 제가 보기엔 안철수 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그 부분으로 백범 선생이 한때 그 윤봉길 의사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현의 철수 장부아라고요. 벼랑 끝에 손을 잡고 있을 때 눈 딱 감고 탁 놔버리는. 네. 지금 그러한 마음과 결단이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네.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는 그런 실천적 행동을 보일 때 혹여라도 기회가 있다면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정기남 소장. 이재경 교수가 얘기한 때를 놓치고 있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기입니다. 실기. 두 자네요, 두 자. 두 자죠. 실기인데
저는 그 정치는 우리가 타이밍과 워딩의 어떤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어느 시점에 어떤 멘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미 안철수 후보는 입장 표명의 어떤 그 시점을 실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유미 그 씨가 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내일쯤에라도 정치적 무한 책임을 표명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때다. 그것은 정치적 득실을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마 안철수 후보가 이번 사태의 가장 최대의 피해자일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철수 후보가 최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최고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 앞에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고 하나만 덧붙이면 아마도 국민의당 내부에는 지난 1년 전에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그때 너무 이른 사고를 했다. 왜? 이번에 다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거든요. 전원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나 그 사건과 이번 사건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당시 후보였기 때문에 이 점이 있고요. 이미 실기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다. 가장 시급하게 사과를 해야 되고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까지 여러분이 계속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주제 하나 더 보죠. 특검 도우미 장시호 우병우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했나라는 건데요. 잠깐 볼까요? 입 닫은 자 대 입 여는 자. 아마 입 여는 자는 비교적 그동안에 검찰 수사에서도 순수하게 협조했던 장시호 씨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입 닫은 자는 오늘 재판에서는 적어도 우병우 전 수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진실을 밝혀줄까? 우병우 전 수석 그림 앞에 번쩍이게 해놨네요. 아마 그 눈빛 지난번 검찰 소환되면서 내려쳤던 레이저 눈빛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미 보도로 알려져 있지만은 민정수석 자료를 백에서 최순실 씨 백에서 봤던 얘기를 했고요. 오늘 증언으로 나왔던 얘기가 문체부 차관 임명 관련해서 자료를 최순실 씨 명을 받아서 김종 당시 차관이 전달했던 것을 전달하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의 심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선 변호사 한마디 해주실래요? 제가 보기에 아까 그 여야 반대로 하면요. 바로 이게 그 장시호 씨는 예리한 창입니다. 그다음에 우병우 씨는 최대한 견고한 방패입니다. 바로 이게 그 최고의 법꾸라지 견고한 방패고 예리한 창과 싸움인데 제가 오늘 그 정의를 보니까요. 바로 이게 창이 방패를 뚫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인데 상당히 그 사진이나 이게 증거가 좀 구체적이라서 창이 좀 더 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장시호 씨한테 예리한 창이라고 해줬네요. 김강덕 부장 얘기까지 아마 들어갈 것 같네요. 오늘 가장 주목이 됐던 게 장시호 씨가 혹시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였다라는 진술이 나올지 여부가 최고 관심사였는데 우병우 전 수석도 아마 장시호는 결정타가 없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와서 말한 것 중에 보면은 어떤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민정수석에서 만든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했지만 둘이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진술은 안 했습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